한밤중이었습니다. 한성부 북촌 뒷골목, 기와장 위로 빗물이 흘러내리던 그 밤이었지요. 포교 최석달은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승줄이 쥐어져 있었고 눈은 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맞은편 쓰러져 가는 초가집 창호지 안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둑이라 하면 마땅히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나야 할 터인데 그 불빛은 조용했습니다. 흔들리기는 했으나 급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처연하다 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관아에서 석 달째 쫓고 있던 그 도둑이 어째서 그 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최석달은 어째서 포승줄을 쥔 채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던 것일까요? 포교의 가문은 3대째 일금부에 몸을 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체면이 그날 밤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날의 선택은 훗날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는 그해 가을 초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성부 동쪽 청계천 물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좌포청에 한 장의 문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으나 내용은 단출했지요. 북촌 미전거리에서 밤마다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 도둑의 흔적은 있으나 도둑의 얼굴은 없다. 포교 최석달이 그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9살의 나이에 이미 포도청 내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눈이 빠르고 발이 조용하고 무엇보다 냄새를 잘 맡는다 하여 동료들은 그를 은근히 짐승포교라 불렀습니다. 물론 본인 앞에서는 그리 부르지 않았지요. 최석달의 부친은 일금부 나장을 지냈고 조부 역시 같은 직을 맡았던 집안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포청 마당을 밟은 집안이었으니 그에게 체면이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었지요. 핏줄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미전거리를 처음 밟은 것은 사건을 접수하고 사흘 후였습니다. 물건이 사라지는 패턴은 묘했습니다. 감나가는 비단은 건드리지 않고 묵은 삼배와 면포만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마치 누군가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듯했지요. 굶주린 자다. 최석달은 속으로 그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둑질은 배고픔에서 나오는 법이고 배고픈 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라고 그는 믿었지요. 그는 미전거리 뒷골목을 발로 훑었습니다. 낮에는 거지처럼 쭈그리고 앉아 골목을 살폈고 밤에는 담 위에 올라 창호지 불빛을 헤아렸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쓸고 처마는 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집 창호지 너머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불빛 안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고요. 저기다. 최석달이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막 포승줄을 고쳐 잡으려는 순간 그 집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18에서 20 사이로 보이는 처녀였습니다. 머리에는 무명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작은 나무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처녀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더니 물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물 뜨는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손은 분명히 떨고 있었습니다. 최석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그는 나중에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그는 포승줄을 거두고 그냥 돌아섰지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미전거리 물건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면포 2필이었습니다. 좌포청에서는 최석달을 불러 닥달했지요. 석달째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총순 김필근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였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지요. 그는 최석달의 부친과 같은 시절 포도청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최석달을 아꼈으나 그만큼 기대도 컸습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열흘을 주십시오. 최석달은 그리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총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열흘이요. 그때까지 잡지 못하면 나는 그대 부친 묘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요. 그 말이 창처럼 꽂혔습니다. 최석달은 그날 밤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집 앞에 서서 오랫동안 창오지 불빛을 바라보았지요. 잡아야 한다. 잡아야만 한다. 그는 그리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낮고 잦아드는 소리, 사람이 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도 아니요. 젊은 남자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초로의 남자의 소리였지요. 그리고 그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며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최석달은 그날 밤 결국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최석달은 매일 밤 그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포승주를 손에 쥔 채로,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집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로. 그러는 사이 그는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처녀와 그녀의 부친이었지요. 부친은 병들어 자리에 누운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앓는 소리가 때마다 들렸으니까요. 처녀는 낮에는 나가고 밤에만 집에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늘 무언가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최석달은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처녀는 먼저 약방 골목을 지났습니다. 약방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지요. 그 표정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으나 처녀가 입술을 깨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녀는 그 다음 미전 거리로 향했습니다. 최석달의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처녀는 미전 골목 뒤편 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최석달은 담 너머에서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처녀가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면포 한 자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 큰 조각이 아니었지요. 품에 꼭 안고 처녀는 총총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석달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포승줄이 손 안에서 땀에 젖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다. 저 처녀가 도둑이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음에 떠올린 말도 사실이었지요. 아비가 죽어가고 있다. 그 두 사실 사이에서 최석달은 꼼짝 못했습니다. 열흘이 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최석달은 그 골목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이라도 전해드릴까 하여 들렀다며 시치미를 뗐지요. 노파는 별 의심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집이요. 거참 딱하지요. 주인 영감이 서너 해 전에 관청일 하다 등을 다쳤는데 그때부터 누워만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아비 먹이려고 온갖 일을 다 하지요. 품도 팔고 빨래도 해주고. 이름이 달래인가 뭔가. 달래. 최석달은 그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되뇌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가슴 어느 구석에 박혔지요. 아비는 어찌 다쳤다고 했소. 관청 창고 이전 작업을 하다가 들보가 떨어졌다더군요. 관청에서는 처음에는 치료비를 준다 했는데 나중에는 쏙 발을 뺐지요. 참 고약한 노릇 아닙니까? 관청. 최석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관청에 일을 하다 다쳤다면 그 관청은
보상을 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뺐다고 했습니다. 어느 관청이요? 노파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마 군기씨 창고였지 싶어요. 군기씨.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최석달의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총순 김필근이 최석달을 불렀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물었지요. 잡았소. 아직입니다. 총순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오? 그대가 닷새 안에 못 잡을 도둑이 있다는 말을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소. 조금 더 주십시오. 며칠이오? 최석달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닷새만 주십시오. 총수는 오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교로 오래 살아온 눈이었으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겠지요. 닷새요. 그때까지 잡지 못하면 나는 이 사건에서 그대 이름을 뺄 것이요.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포교 집안에서 맡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가문의 수치였으니까요. 최석달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석달은 군기시 창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총순 김필근의 이름으로 공문을 올려 열람 허가를 받은 문서였습니다. 그는 창고 이전 작업 기록을 하나하나 들추었지요. 서너 해 전 기록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을미년 8월 군기시 구창고 이전 작업 중 나무 들보 낙하 사고 발생. 인부 1명 등 부상. 치료비 은전 3냥 지급 완료. 은전 3냥. 최석달은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등 부상으로 3년 이상 자리에 누운 사람에게 은전 3냥이라면 그것은 치료비가 아니었습니다. 입막음 돈에 가까웠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련 인부 명단 별지 참조. 별지는 없었습니다. 최석달은 담당 서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별지가 어디 갔소? 서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문서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당시 담당이 교체되면서 일부 서류가 유실된 것 같습니다. 유실, 담당은 누구였소? 서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최석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석달은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문서를 덮고 군기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지요. 달래 부친의 등을 다치게 한 사고, 은전 3냥으로 마무리된 사고, 그리고 사라진 별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최석달은 총순에게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총순 옆에 낯선 사내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둥그스름한 얼굴에 비단 도포를 걸친 사내였지요. 눈은 작고 촉촉했으며 그 눈에는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 안에만 있고 입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군기시 정나리이시다. 그대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 있다 하신다. 최석달의 등이 오싹했습니다. 군기시정이라면 군기시의 실무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좌포청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지요. 최포교라 했소. 예, 그러하옵니다. 들으니 북촌 미전 도둑 사건을 맡고 있다 하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소?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긋나긋함 속에 날이 숨어 있었지요.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도둑이 군기 씨와 관련된 자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소. 최석달은 속으로 멈췄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그냥 하는 소리요. 뭐, 그런 연관이 있다면 복잡해지겠지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는 웃었습니다. 눈만으로 웃는 그 차가운 웃음으로. 도둑은 도둑으로 잡아 처리하면 그만이지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까지 캐는 것은 포교의 일이 아니지 않소.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은근하지만 분명한 경고였지요. 최석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군기씨 정이 직접 왔다. 별지가 사라진 사고에서 군기씨 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가? 이제 이 일은 단순한 도둑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석달은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전처럼 앓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최석달은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두드렸지요. 누구십니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지요. 처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소. 안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왔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달래가 최석달을 보았습니다. 최석달이 달래를 보았습니다. 처녀는 예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16 아니면 17. 수건을 두른 얼굴은 야위었고 눈 아래에는 그늘이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꺼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처녀는 짧게 말하고 비켜 섰습니다. 방 안에는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떨어진 듯 바닥에 누운 채였지요. 숨은 쉬고 있었으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석달이 사내를 일으켜 자리에 눕히는 동안 달래는 물을 떠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최석달을 보았고 최석달은 달래가 자신을 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요. 최석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멈췄지요. 그리고 소매 안에서 엽전 몇 개를 꺼내 문지방 위에 놓았습니다. 달래가 입을 열기 전에 그는 이미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최석달이 그 집 앞을 지나는데 달래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멈췄지요. 그도 멈췄습니다. 저기, 그날 두고 가신 돈은 받으십시오. 달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이십니까? 최석달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지나가는 사람이요. 달래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 눈이 포교의 눈이 낯을 가리게 했지요. 도둑을 잡으러 오셨지요. 최석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래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전거리에서 면포를 훔친 것은 저입니다. 아버지 약을 구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편찮으셨습니다. 군기시에서 다쳐서 그렇게 되셨는데 거기서는 한 번 치료비를 주고 나서는 모른 척했지요. 저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잡아가실 거면 잡아가십시오.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석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 그 처녀는 포교를 협박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그 한 가지만을 부탁했습니다. 최석달은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서 약방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약재를 샀지요. 약재를 전해주고 난 사흘 후 그 집 창호지 너머의 불빛이 조금 더 밝아진 듯 하였습니다. 닷새가 남은 날이었습니다. 최석달이 포도청 분청에 돌아오자 동료, 포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돌쇠라는 자였는데 나이는 최석달보다 6살이 많고 성품은 투박했지요. 그러나 눈은 밝은 편이었습니다. 자네 요즘 밤마다 어딜 가는 건가? 최석달은 천연덕스럽게 답했습니다. 사건을 쫓고 있지요. 북촌 그 골목 말이야? 내가 봤네. 자네 거기서 한 처녀 집을 매일 밤 들락거리던데. 최석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미행했소. 걱정이 돼서 그랬네. 그 처녀가 도둑인 거야, 아닌 거야? 최석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아직 확인 중이오. 황돌쇠는 한동안 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그러다에 망친다. 그리고 자네만 망하는 게 아니야. 총순 어른도 같이 망해. 이거 군기시 영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아나? 알고 있소. 알면서 왜 잡지 않는 건가? 최석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돌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총순 어른한테 말하지 않는 건 내 성이야. 그러나 자네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사흘이야. 사흘 안에 처리해. 황돌쇠가 나갔습니다. 최석달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무거웠습니다. 가슴도 무거웠지요.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을 바꾸려 했습니다. 잡아야 한다. 가문도 있고 체면도 있고 총순 어른도 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처녀를 봐주려 하는가. 그는 포승줄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지요. 그 골목을 향해.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그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 집 앞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요. 그들은 잠시 그 집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석달의 몸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기시 영의 사람들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석달이 골목 안쪽에 도달했을 때 두 사내는 달래의 집 담장 너머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그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내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포교 날이시오? 그렇다. 거기서 무엇 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밤중에 남의 집 담을 넘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요? 두 사내는 최석달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가 입을 열었지요. 포교날이 이 집 사람을 잡으러 왔소이다. 군기시 영 어른의 명이요. 군기시 영, 포도청의 허락도 없이 민가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 허락을 받을 시간이 없었소이다.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명이 있었습니다. 처리. 그 말의 의미를 최석달은 즉각 알아들었습니다. 저리 비키시오. 나는 이 집을 지키는 포교다.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두 사내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러섰지요. 군기시 영의 사람이라도 포도청 포교를 정면으로 꺾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사내들이 사라지고 나서 최석달은 담장에 기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달래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달래가 나왔지요. 그녀는 최석달을 보았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들었소. 달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면포를 훔친 것은 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기시 영이 저를 처리하려는 이유는 면포 때문이 아닙니다. 최석달이 달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치던 날, 아버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군기시 창고에서 병기가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아버지가 목격했습니다. 최석달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들보는 실수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을 막기 위해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3냥은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값이었습니다. 달래는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목격한 것을 적어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과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종이가 최석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1차 반전이었습니다. 도둑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군기 유출 은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래는 도둑이 아니었지요. 아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증거를 찾던 딸이었습니다. 면포를 훔친 것은 살기 위해서였고, 정작 훔치려 했던 것은 군기시 창고의 기록이었습니다. 최석달은 그 종이를 손에 쥔 채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째서 나한테 이걸 주는 것이오? 달래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를 잡지 않으신 분이 나리이십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리만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이미 며칠 전부터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최석달도 달래도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석달이 종이를 들고 총순 김필근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분청에 도착했을 때 총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군기시 영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 옆에 황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최석달은 멈추었습니다. 황돌쇠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려는 눈이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황돌쇠가 군기시 영에게 무언가를 알렸다는 것을 최석달은 알았습니다. 최포교, 어서 오시오. 군기시 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나긋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에 계십니까? 그대가 어젯밤 우리 사람들을 막았다 하더군요. 어인 일이요? 포도청의 허락 없이 민가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제 직분상 막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민가에 있는 자는 미전거리 도둑이요. 그거 알면서 막은 것이요? 도둑이라면 포도청이 처리합니다. 사인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군기시 영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포교, 혹시 그 처녀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소? 무슨 이야기요? 아비 이야기라든지 군기시 이야기라든지. 최석달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은 것이 없습니다. 군기시 영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느리게 입을 열었지요. 그 처녀의 아비는 군기시 창고에서 금지된 물건을 훔치다 들켰소. 사고는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요. 그러나 그자는 오히려 우리가 자기를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 종이에 적힌 것은 모두 거짓이요.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최석달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기시 영이 종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황돌쇠가 알린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는 종이 이야기를 최석달이 먼저 꺼내기도 전에 먼저 꺼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이미 그 종이의 내용을 알고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종이가 거짓이라면 왜 그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십니까? 군기시 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포교, 답하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청문이 열렸습니다. 총순 김필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낯선 관복이 따라 들어왔지요. 의금부 나졸들이었습니다. 총순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가 최석달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최석달은 알았습니다. 미안함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의금부 나졸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석달 포교, 군기시 창고 관련 기밀 문서 불법 열람 및 사건 방해 혐의로 의금부에 구인하겠소. 순식간이었습니다. 포승줄이 최석달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없이 남의 손목에 채웠던 포승줄이었습니다. 이제 그 줄이 자신의 손목 위에 있었지요. 황돌쇠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군기시 영은 여전히 나긋나긋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석달은 끌려가면서 총순을 보았습니다. 총순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르신. 최석달이 낮게 불렀습니다. 총순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이 일의 끝까지 가겠습니다. 최석달은 그리 말하고 고개를 세웠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 그러나 고개를 세우고 나졸들을 따라 걸었지요. 그것이 대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의금부 옥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석달은 취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종이의 내용은 기억 속에 담겨 있었으나 종이가 어디 있는지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 종이를 달래에게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기시 영의 사람들이 오기 전날 밤에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달래가 의금부 옥 담장 바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담장 옆에 쭈그리고 앉아 쪽지 하나를 담 아래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그날 목격한 것을 증인으로 확인해 줄 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군기시 전 봉사 조진탁입니다. 지금은 충청도 청주에 계십니다. 이 종이를 의금부 당상께 전해 주십시오. 담당 나졸이 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의금부 당상에게 올렸지요. 의금부 당상은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청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열흘 후 조진탁이 한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의금부 앞에서 증언한 내용은 달래 부친의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군기시 영이 수년에 걸쳐 병기 일부를 빼돌려 북방의 상인에게 팔았다는 것이었지요. 조진탁은 그 과정에서 거래 기록 일부를 손에 넣었으나 보복이 두려워 청주로 내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군기시 영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최석달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달래는 의금부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 수건을 두른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은 더 짙어져 있었지요. 아비를 잃은 자리가 그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고맙소. 최석달이 먼저 말했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은 나리이십니다. 아니요. 당신이 먼저 알았고 당신이 먼저 움직였소. 나는 따라간 것뿐이요. 달래는 한참 최석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지요. 저는 도둑입니다. 나리. 알고 있소.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최석달은 잠시 골목 하늘을 보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훑었지요. 면포를 훔친 것은 도둑이요. 그러나 아비를 살리려 한 것은 딸이요. 나는 포교로서 도둑을 잡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미 그 사건은 달리 정리될 것이요.
억울함이 밝혀졌으니까. 달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후에 고개를 들었지요. 나리, 말하시오. 제가 밥 한 끼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최석달은 그 말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군기시 영은 일금부에서 형신을 받고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황돌쇠는 포도청에서 방출되었습니다. 총순 김필근은 자리를 지켰으나 이후 오래도록 최석달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요. 달래 부친의 억울함은 공식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은전 3냥이 아닌 정당한 배상이 뒤따랐지요. 달래는 면포를 훔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흘의 관결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아비의 억울함이 참작된 것이었지요. 최석달은 그해 겨울이 끝날 무렵 그 골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달래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지요. 그러나 집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마가 수리되어 있었고 창호지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최포교는 달래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야기는 북촌 일대에 퍼졌습니다. 혼례식에 참석한 이들은 한 가지를 공통으로 기억했습니다. 신부의 눈이 살아 있었다고, 야위었으나 꺼지지 않은 눈이었다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달래의 집 골목을 달래 골목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의 이유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그 이름은 오래도록 그 골목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석달. 도둑을 잡으러 간 사람이 정작 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법은 글로 쓰여 있지만 의로움은 글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을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부를 때 우리는 나머지를 잃어버리는 법이지요. 최석달은 포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포교의 눈으로 보면 달래는 잡아야 할 자였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달래는 지켜야 할 자였습니다. 그 두 눈을 함께 갖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체면은 지켜야 합니다. 가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면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옳고 그름을 잃는다면 그 체면은 진짜 체면이 아니지요. 그 가문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달래의 아비는 몸을 다쳤지만 그 딸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남겼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고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법, 버티는 법, 오름을 놓지 않는 법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권세란 오래가지 않습니다. 군기시 영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오래도록 사람들을 눌렀지만 결국 그를 무너뜨린 것은 야윈 처녀 하나의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진실이란 그런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래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날 이후 최석달은 포교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사건을 다룰 때마다 동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둑을 잡으면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고.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